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출가한 현안 스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현안이고요. 저희 은사 스님은 미국의 위산사라는 절에 계신 영화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스님 이러니까 이제 법명이 너무 한국적이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좀 더 과거사를 얘기하면은 저희 스님은 은사 스님은 베트남에서 태어나셨지만 미국에 이민 가셔서 대학교부터 다니신 베트남계 미국인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베트남 불교인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왜 베트남 불교가 아니냐면 저희 은사 스님의 은사 스님이신 그 선화상인이 중국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국적이 좀 불분명한 곳입니다. 왜 또 그러냐면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인데 미국 국적 가진 한국 사람이고 미국에서 출가를 했고 저희 은사 스님은 베트남인이신데 미국에 이민을 가신 분이고 저희 은사 스님은 중국 분이신데 미국에 가서 출가인 제자를 많이 거느리고 계신 분이고 막상 우리 절에 오면 한국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좀 재밌게 된 게 저희가 이제 미국이 본사 절이 있고 미국에 이제 스님들도 계시고 저희 은사님도 미국에 계신데 방송 테스트 이렇게 하면 한국말로 다 막 여보세요 들리세요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거기 잘 들려요 금림사예요 막 이렇게 막 해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워서 네 들립니다 이런 거 하거든요 요즘에. 왜냐면 한국 조계종 스님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점령 당해버렸습니다 저희가. 그런 곳인데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꺼낸 이유는 저는 이제 국적이 미국이 됐지만 한국에서 자랐고 좀 한국 사람이니까 다만 한국에서 출가를 안 했지만 한국에 대한 애정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제 제가자로서 명상을 배우러 갔다가 저희 은사 스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중에 한국에 사람들하고 인연이 잘 돼서 제가 너무 좋은 경험을 했으니까 이런 같이 협력하고 좋은 그런 경험을 한국 사람들한테 소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깎인 것 같아요.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하여튼 그랬는데 정말로 그 후에 제가 출가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됐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살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얘기 이제 방송을 해야 되겠죠. 오래됐으니까. 처음에는 좀 이게 좀 비밀스럽게 얘기를 안 했었는데 제가 사실은 출가를 할 때 출가 목적이 영화 스님하고 가까이 있고 싶어서 했습니다. 너무 좋은 스승님이시라. 그런데 반전이 있는데 출가하고 6개월 만에 한국으로 귀향을 왔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미국 땅을 못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출가하고 한 2년 동안 은사 스님한테 되게 속이 상했었어요. 너무 가까이에서 이렇게 배우고 싶었는데 너무 한국에 와서 고생을 많이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겉으로 보면 고생 안 하는 것 같은데 되게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론적인 거나 어려운 단어 잘 모르는데요. 일단 어떻게 해서 제가 출가하게 됐고 또 위양종에서 제가 경험한 거랑 한국 와서 이제 조계종에서 공부하신 분들이나 다른 스님들 만났을 때 어떤 것들을 제가 느꼈는지 그냥 좀 무섭지만 해볼게요. 일단 위양종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뭐 조계종, 천대종, 태고종 뭐 이렇게 이런 종단이 있는데 이 종단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형성이 됐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그 선종의 종파의 이름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양종은 저희 종단의 이름이 아니라 사실 중국의 옛날 아까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 중국 역사에 보면 당나라 있잖아요. 당나라가 가장 선종의 황금 시대라고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 옛날에 그 당나라 시대에 엄청 유명한 선지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조 스님, 다 육조 해능 스님, 뭐 마조 스님, 백장 스님, 뭐 이런 분들 들어보신 분. 저는 절에 다닐 때 몰랐거든요. 그래서 영화 스님이 중국어로 마조 마이짱 그러면 도대체 뭔 소리야 맨날 이랬거든요. 이게 잘 중국어라 인지가 안 돼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그 백장 스님 제자들 중에 위산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예. 근데 그 법명이 원래 위산이 아니라 영우 스님이신데
나중에 계산을 하실 때 위산에 가셔서 위산 영호 스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산 영호 스님의 제자들 중에 또 앙산 해적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위산과 앙산 스님의 이름을 따서 위앙종이 됐다고 합니다. 후대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참선이 되게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참선의 그 참선이면 선종이잖아요. 그 선종에서도 가장 오래된 가르침의 스타일이 위앙종입니다.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임재 스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의 스타일을 따르는 그 종파가 임재종입니다. 그래서 임재종이 사실은 우리나라 말고도 중국, 뭐 베트남 이런 데도 가장 잘 퍼져 있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 스타일이. 우리나라도 선방에서 공부하시는 스님들 사이에서 그런 스타일, 가르침의 스타일이나 훈련하는 스타일이나 공부하는 내용이나 이런 게 임재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번 달, 지금 1월이죠? 저번 달에 제주도 가서 단식을 했었는데요. 거기 주지 스님께서 모르는 거 하나 가르쳐 주셨는데 옛날 그 중국에 그 스님들 중에 서당 지장 선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서당 지장 스님이께서 그 우리나라 선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스님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그때 거기서 맞나요?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 스님도 그때 마조 백장 스님, 그때 당시 스님이라고 이제 저는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엄청 유명한 선지식이 있는 그 황금시대에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도 우리들한테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위앙종의 가르침을 따르고 위앙종의 그런 가풍을 따르는 은사스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저희 스스로 위앙종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문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인이 중국에서 높은 스님을 상인이라고 부른대요. 화상, 상인 이렇게 부르는데 선화상인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기억력이 잘 안 좋은데 하여튼 선화상인이라는 분이 중국 본토 분이신데 아주 어릴 때 출가를 하셔가지고 부모님한테 출가하고 싶다고 했는데 막내 아들인가 그래서 엄마가 안 된다고 그래서 계속 출가하기를 기다렸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무덤가에서 3년상을 치르셨대요. 그때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중국에서 막 사람들 굶어 죽고 그러던 시절인데 마을에서 사람들이 음식 갖다 주면은 연명하고 아니면 굶고 이런 식으로 정말 3년상을 하셨대요. 그 천막 진짜 그런 거 그냥 치고 되게 안 좋은 환경에서 하셨는데 젊었을 때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선화상인이 그때 거기서 좌선을 하면서 계실 때 육조 스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서양으로 가라고 하셨대요. 그 책에 나와요. 그 법문 내용에. 그래서 나중에 선화상인께서 출가를 하고 그 허운선사를 찾아가서 인가를 받으셨대요. 위양종으로. 허운선사는 위양종, 임재종, 조동종, 법안종, 운문종을 다 받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책 같은데 다. 근데 그 아주 옛날에 허운선사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스님들은 거의 허운선사는 다 아시거든요. 왜냐하면 허운선사는 중국 근대불교를 부흥하신 분이고 그 화두를 하신 분이라 많은 그 한국 스님들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근대 불교를 아주 중국에서 많이 일으키신 분이고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고 그분께 이제 선화상이 찾아가셔서 인가를 받고 홍콩에 가셨다가 미국으로 건너오셨대요. 근데 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육조 스님이 나타나기도 하셨지만 중국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너무 어렵다. 그런 또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화상인이 이제 미국으로 오셨는데 선화상인께서 약사경 강설도 하셨고 그 다음에 저희는 새벽 예불마다 약사 찬을 합니다. 그리고 약사불 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약사 부처님 그 여러 가지 서원이나 그런 가르침 중에 그 계율을 어겼을 때 그 저희가 잃을 수 있는 그 체를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또 들었고 또 약사 부처님의 가르침을 저희가 많이 이렇게 수행하는 편인데 저희 스님께서 법문 시간에 항상 강조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대승 경전 중에는 뭐 지장경도 있고 금강경도 있고 뭐 능엄경도 있고 뭐 반야신경도 있고
뭐 있을까요? 약사경도 있고 또 뭐 있죠? 뭐 많잖아요. 우리나라 많이 화엄경, 열반경, 법화경 막 엄청 유명한 거 많잖아요. 근데 약사경 별로 그렇게 안 유명하죠? 그래도 많이 하죠. 그 한국에서 봤어요. 이렇게 가면은 제과자분들이 그 조그만 약사전에 가서 많이 이렇게 독경하시지만 근데 법문의 주제로 엄청 유명하거나 그 뭐 막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많이 하긴 하죠. 뭐 하는데 이유가 있겠죠. 사람들이 뭔가 효과가 있으니까 하겠죠. 근데 저희 스님께서 하신 얘기가 법문 시간에 많이 강조하신 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계에 오셨을 때 가장 중요한 거 2개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가셨는데 하나가 왕생법이고 하나가 약사법이라고 하셨어요. 저희 스님이. 그래서 위양종하고 관계는 저는 솔직히 뭐 제가 위양종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희 은사 스님께서 항상 약사법, 왕생법 그러니까 사십구제하고 연불하고 정도불교 공부하고 이런 왕생법 가고 현세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죽을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행도 해야 되고 세속 생활도 해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직장 가서 잘 살아야 되고 가족하고도 화목해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한테 도움을 해줄 수 있는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이 바로 약사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되게 온몸으로 이렇게 느끼는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사실은 저는 출가 전에 그 명상반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어요. 제가자로서 2015년부터 그 사람들한테 명상 소개를 했는데 사람들 명상을 가르쳐줘도 좋은 걸 알아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을 잃었어요. 아니면 수술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가족들이 사입이라고 가면 안 된다고 막 뭐라 그래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생길 때 사람들한테 약사 불법을 소개를 했더니 정말로 그런 극복을 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됐고 감흥을 경험했고 정말로 그런 약사 부처님의 가피 때문에 절에 올 수 있게 됐고 이런 거 저는 너무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는 사실은 처음 명상을 가르치고 제가자로서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명상을 배웠을 때는 이런 게 너무 좀 고리타분하고 너무 종교적이기 때문에 좀 신뢰 안 가고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되게 강했는데 좀 더 출가를 하고 사람들을 더 다양하게 접하면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명상을 하시면은 화두를 합니까? 아니면 목적을 합니까? 이 질문은 매일 2번씩 받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 따라 틀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화두 안 합니다. 아까 그 약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약사 법문을 듣고 많이 달라졌다, 좋아졌다, 그래서 그거를 나는 체험했다 하셨잖아요. 그게 아까 그 만트라를 54도를 하는 그걸 말합니까? 아니면 약사 법문이 정말 법문이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만트라를 하고 어떤 치유의 경험을 많이 목격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이 법문이라는 게요 한자 따라 뜻이 다른데요. 법문할 때 이렇게 강서라는 법문이 있고 법문할 때 문자를 써서 그 통과하는 문이라고 해서 그 수행 방법을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약사 법문이라고 하면 꼭 약사주를 외우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을 갖고 뭐 부처님의 명어를 외운다든가 아니면 저희 그 약사 보참 이런 참회법도 또 하거든요. 네, 그것도 있고 또 사실은 이거는 좀 처음 오신 분들랑 얘기하기 그런데 어떤 경우는 본인들이 이거를 이용해서 극복하는 게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뭐 그거는 뭐 현실이니까. 그럴 때는 스님들이 도와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한국에 와서 조금 사람들이 되게 불교를 오랫동안 접하고 많은 그런 경험담들이 전해져 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했는데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했는데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수행의 힘이나 어떤 단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능력의 그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네, 스님이 해결해 줘야 될 때가 있죠.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절에 와서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고 가는 사람을 봤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명상을 할 수가 없는데 약사 불법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건강 문제를 많이 해결을 많이 극복해 나가면서 수행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결국 더 좋아져서 계속 수행을 해 나갈 수 있었던 거, 뭐 이런 경험들을 사실 셀 수 없이 많이 봤어요. 네. 물론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약사 불법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양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원래 참선파인데 처음에는 명상만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그런 것만 너무 관심이 있다가 모든 사람이 그거를 그냥 처음부터 무조건 참선으로 밀어붙여서 될 수가 없다라는 걸 너무 많이 알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우울증이 심해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너무 우울증에 빠져서 명상을 할 수가 없다든가, 아까 절 얘기만 하셨잖아요. 절수행. 사실 절수행도 되게 좋은 면이 많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막 너무 뭐 불안증이 심하다든가, 뭐 우울증이 심하다든가, 뭐 이런 경우는 절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하는 그런 다양한 참여법들, 이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을 많이 봤죠. 제가 저때 이제 뭔가 느낌이 이렇게 있다가 영화 스님이 나를 출가시키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어떤 느낌이 왔어요. 설마 하면서 좀 불안했어요. 좀 사는 게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불안해서 이제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출가할 때 어머님이 쓰러지셔갖고 큰일 당하시면은 내가 출가한 다음에도 편하게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충격받으실까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제 한국에는 불교 언론사 같은 게 좀 있으니까 제가 미국에 있었으니까 글을 써서 이렇게 연재를 하면 어머님이 이제 뭐 불교 좋아 이렇게 하면 못 받아들이지만 여러 사람 얘기를 보면 어머니도 사람이니까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쓸 때 되게 솔직하게 내가 마음이 어떤지, 내가 어떤 게 힘든지, 어떻게 좋아졌는지 막 엄청 구체적으로 많이 썼고, 또 저희 이제 학생들 명상반에 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고 그런 거를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써서 그런 거 내용을 많이 썼죠. 그래서 모아놨는데 이제 한국에 왔더니 그 어이운하에서 보시고 이 책 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해가지고 이제 뭣도 모르고 시골에 청주에 있었으니까 할 거 없어가지고 그 빈 건물에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 이제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글 책 나오기 전에 그 연재할 때 어머니가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또 그러다 출가하는 거 아니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출가야 지금 사업도 잘 되는데 집도 샀는데 뭔 소리야? 막 이러면서 내가 아니라고 막 잡아뗐거든요. 네. 잡아뗐는데 곧 출가를 했죠. 그러다가 출가도 얘기 안 하고 했어요. 그래서 출가하고 이제 문자로 나중에 알려드렸습니다. 하시던 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게 청화 스님하고도 제가 만난 인연은 아닌데, 어떻게 뭐 길게 다 얘기를 못 하겠는데, 하여튼 청화 스님에 대한 어떤 인연이 만나진 않았는데, 이제 저 혼자는 뭐 상상할 수 있겠지만, 그 미국에서 사업할 때 제 거래처 사장님 한 분이 한국의 미국인이신데, 그분이 부모님이 청화 스님이 엄청 가까운 제자였대요. 그래서 봉사 되게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회계일 같은 거 막 도와드리고 그런 분들인데, 그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 사업 거래처 사장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청와대에 직접 사식구제를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그걸 몰랐는데 그분이 사업할 때 엄청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저를. 네, 근데 막 그냥 엄청 많이 도와주는 이분이 기독교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는데, 제가 출가하려고 딱 마음먹고 이 사업체를 어떻게 정리할까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막 스트레스 받아 쓰러질 정도로 너무, 이게 개인 사업자니까 돈을 많이 번다고 뭐 빠져나간다고 돈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그거 아세요? 그런 거 잘 모르시나? 그러니까 막 사업을 하면 그 재고 자산은 있지만 빚도 있잖아요. 근데 빚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굴려야지 계속 가는 건데 갑자기 뚝 나오면 그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팔 수는 없는 거예요, 사업을. 왜냐면 제가 그 사업체에 제일 중요한 거니까. 왜냐면 인간관계가 되게 중요하고 그 지식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 먹기로 내가 사업을 그만둬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어야 되니까 안 되면 있는 거 다 팔아서라도 어떻게 갚아보자, 이렇게 이런 마음가짐으로 막 고민을 하다가 그 거래처 사장님한테 제가 빚이 제일 많으니까 가서 고백을 했어요.
나 사실은 출가하고 싶다. 근데 그럼 사업은 어떻게 할 건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잘 모르겠는데 뭐 있는 거 다 팔아서 어떻게 해봐야죠. 근데 사업을 팔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막 얘기했는데 갑자기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 얼마 비디니 다 써보시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지금 뭐 통장에 얼마 있고 재고 자산은 얼마큼 있고 뭐 빚은 얼마 있고 다 쓰니까 그래, 내가 하겠네. 출가하시게 딱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루아침에 그거를 다 해결해 주셔가지고 바로, 그러니까 이제는 막 이제 약간 출가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도 한켠에 딱 있었는데 너무 한 방에 딱 돼가지고 나 근데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희생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좀 놀다 가려고 했더니 어쩔 수 없이 바로 출가했어요. 어떤 사업이었나요? 네? 어떤 사업이었나요? 저는 이제 전공이 미생물공학이었거든요. 미생물공학과 경영학 전공이었는데 그 첫 번째 회사가 제약회사였어요. 혹시 메디톡스라고 들어보셨나요? 회사? 그 회사가 아무도 모를 때 아주 조그만 때 제가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용 관련된 건데 엄청 어려운 거 있잖아요. 좀 의학 관련된 이런 일을 처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쪽에 전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때도 의사들 상대로 시술용 그런 미용 그런 어떤 포뮬러 같은 거를 팔고 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무역도 많이 하고 한때 좀 벌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출가하고 처음엔 좀 그런 게 되게 그런 건 안 힘들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외동딸이고 사업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평생을 내 맘대로 살다가 이제 대중하고 사니까 참견하는 사람이 미국보다 많잖아요, 한국에.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희 스님은 엄청 많이 존경하는 게 저희 스님이 정말로 만약에 우리 스님이 자기의 어떤 명성이나 절의 사이즈를 키운다든가 본인이 옳다는 걸 더 사람들한테 맞다라고 강요하는 거가 중요한 사람이었으면은 저한테 포교하라고 시켰겠죠. 왜냐하면 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전 사업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막 직원도 부렸던 사람이고 막 광고 이런 거 할 줄 알고 막 이런 거 엄청 다 하드웨어가 장착돼서 지금 출가를 했잖아요. 저는 그런 걸 해봤잖아요. 혼자 저 맨손으로 사업한 사람이니까 저 혼자 막 10가지 일을 다 하던 사람이고 막 어떤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한국에 보내면서 아무런 소임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별로 이렇게 대화를 많이 안 했어요. 2년 동안. 그냥 너는 너무 낮은 사람이니까 나한테 바로 말하지 마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약간 저희 스님이 법문의 표현에 내가 현안이를 한국에 무슨 사자굴 같은 데 보내놨는데 살아남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는 중요하지 않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한국에 뻗어놓고 저는 혼자 상상하는 거 출가하면 마스터 곁에서 막 되게 즐겁게 수행을 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막 행복해 이러면서 출가를 하고 막 다 버리고 막 고급의 뭐 어떤 생활 다 버리고 이제 막 출가가 너무 행복해 이러고 했는데 이제 위산사에서는 공양간에 이제 6개월 동안 처박혀 있다가 바로 한국으로 이제 던져진 거죠.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생존의 그런 하루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영호 스님 옆에서 본인이 수행을 해서 이것을 꼭 배우고 싶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아까 대화 내용 속에도 그렇지만 한국에 지금 불교는 엄청 뿌리가 깊고 엄청 배울 게 많지만 가장 그 문제가 되는 화두는 젊은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것과 남자가 별로 없다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시설을 더 좋게 해야 된다든가 더 편한 시설을 해야 된다 막 사람들이 막 궁리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 문제를 딱 질문을 던졌을 때는 저는 저희 스님이 사실 엄청 맨날 편하진 않아요. 저희 스님 좀 무서울 때도 많고 저희 스님이 뭐 카리스마가 있으시고 뭐 어떤 사람은 무섭다고 떠나기도 했고 막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제가 배우고 싶은 거는 정확하게 답을 준다는 겁니다. 내 문제를 풀 수 있는 정확한 답. 그러니까 아무리 친절하다, 안 친절하다, 뭐 어떤 스타일로 한다, 젊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명상으로 한다, 뭐 기분 좋은 싱잉볼한다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주 적시적소에 해답을 준다. 내가 이
예를 들어서 뭐 수행을 막 하다가 평소에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법문 시간에 너 이제 이거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내가 그걸 하면 내 문제가 풀리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네. 근데 진짜로 명상을 지도하고 진짜 절에 오는 사람들을 접하면 사실 내가 하는 답이 100% 맞는지 저는 확신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쩔 때는 재수 좋아서 맞는 날도 있고 안 맞는 날도 있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그런 거가 정말 저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는 배우고 싶다고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정말 본인이 우러나오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정말로 본인이 수행 엄청 많이 해서 거기에서 정말 지혜의 힘으로 되는 건데 저희 스님은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살만한 자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제자 스님이 한 20명 되고 저희도 6개나 있으신데도 한결같이 하루하루 너무 정진을 하시니까 막 근데 정진이라고 해서 자 앉아볼까 뭐 이런 정진이 아니라 늘 바쁘게 일하시는 속에서도 사실 겉으로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 모든 제자들의 문제를 듣고 그걸 많이 인내하시고 정말 본인이 답답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자한테 필요할 때 딱 얘기하실 때까지 참아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저는 존경스러워요.